여러분, 한국은 이제 끝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엉망인 국가예요. 아니, 교수님 뉴스도 안 보시는 건가요? 국민들이 하나 되어 독재를 막아냈습니다. 저는 CNN 입사 예정인 예비 기자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지금 자네 뭐라고 했나? 한국은 글자도 못 읽는 문맹의 정치적 후진국이라는데 모두 동의할 걸세. 제가 아는 한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선진국입니다. 더 이상 거짓 선동 그만하시죠. 여기 미국의 대학교에서 원어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인 선생님이 격앙된 말투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시민들은 80% 이상의 글도 못 읽는 문맹국 학생들이라며 중국의 교육 체계를 본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한 외국인 학생이 앉은 자리에서 몇 마디를 하더니 이내 같은 반 학생들을 모두 이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고 맙니다. 과연 이곳 교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평범한 대학교에서 마지막 졸업을 준비 중인 제리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미국의 CNN 방송사와 졸업 연계 과정이 협약되어 있어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CNN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졸업을 약 6개월 정도 앞둔 어느 날, 저희 학교에서는 뜬금없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추진해 보겠다면서 다양한 국적의 원어민 선생님들의 수업을 다각도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한류 열풍과 음식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생활 자체를 따라하는 하나의 유행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들이 원어민 수업 또한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한국인 선생님께서 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저희 학과를 담당으로 맡아주실 원어민 선생님을 처음 마주한 날 저는 엄청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저희의 앞에는 다소 격앙된 중국말을 사용하는 중국인 선생님이 계셨고, 이 선생님의 수업 또한 뭔가 이상한 부분이 꽤나 많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첫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저희 학생들한테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냐며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발표해보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학생 중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장점을 시작으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희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감과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한류라는 문화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먹거리나 음악 열풍을 벗어나 이제는 한국인들의 삶 자체의 놀라움을 느끼는 과정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특히 최근 저희 학생들 중 몇몇은 한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신기한 경험담은 오직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지금 미국과 달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본적인 학업 계획이 보장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교육체계의 퀄리티 또한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학교 시설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급식과 간식들은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저희 미국 교육기관까지 엄청난 영감을 느끼고 그러한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저희 학교에는 몇몇 한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지능이 높은 것을 벗어나 한국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높은 도시 인프라와 경제적 부유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대학교보다 한국의 대학교로 해외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과거에는 가난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에 올라섰고 이는 너무나 단순하게도 한국인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삶을 들여다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들은 미국에서는 돈을 주고도 이용 못하는 초고속 인터넷을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은 집에서 기가바이트 속도의 인터넷을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디지털 초선진국의 환경은
현재 가장 많은 사업 분야를 창출하고 있는 AI나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점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학생인 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나 안전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영양학적 구성이 잘 갖춰진 급식을 먹으며 쾌적한 환경에서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또 다른 나라, 중국의 학교 시스템에서도 에어컨이 있거나 히터 시스템이 있는 학교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저희 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한국의 대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을 따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처럼 조금이나마 부유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평소 한국에 대해 직접 느껴왔던 경험과 정보, 그리고 친구들이 한국 여행에서 겪은 경험담을 조리 있게 설명했고, 제 나름대로는 뿌듯한 발표를 완성시켰다는 생각에 중국인 선생님의 칭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실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저한테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발표해 보라던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뜬금없이 지시봉을 휘두르며 저한테 부모님이 혹시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해왔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중국인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한국인들이 거짓으로 인터넷에 퍼뜨린 내용이라며,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인 것은 물론, 그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한글을 읽고 쓸 수도 없는 80%의 문맹률을 보이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중국인 선생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 목소리까지 높이며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한국을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서 보라고 했고, 평범했던 교실 분위기는 한순간에 굉장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교실로 변하고 말았죠. 중국인 원어민 선생님은 자신이 지금 이 학교에 오게 된 것도 한국의 실체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왔다며, 한국의 대학생들은 학교라는 시설이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차 없어 길거리에서 상자를 깔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대학교로 해외 입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면서 은근슬쩍 한국은 조롱하듯 깎아내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을 부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중국어 수업을 위해 이 학교에 왔지만 역시나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한국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네요. 저는 오늘 이것을 완벽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한국으로의 대학 입학이나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위대한 나라, 중국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한글을 쓰거나 말할 수 없는 문맹률이 높은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인들이 한글만큼 쉬운 언어는 없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완벽한 거짓말에 가까울 뿐인데요. 실제로 한글보다 우리 중국어가 더 쓰고 말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학적으로도 한글보다 중국말이 더 표현력이 풍부하고 배우는 것에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마치 외국인으로서 한글이 정말 쉬운 언어라는 사실을 거짓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그러한 관광 특수를 모두 누리고 있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외부 관광객의 수입에 의존하는 후진국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또 한국의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한국에 대해 거짓으로 알고 있던 학생은 한국의 대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나 학업 시스템이 굉장히 쾌적하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학교라는 시설 자체가 없어서 모두가 지하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라는 시설 자체가 없어 옷까지 주워 입은 뒤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지하철 의자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말이죠. 지금 TV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학교 시스템은 전부 꾸며진 하나의 영화 촬영 세트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현재 자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까지 에어컨과 선풍기, 그리고 히터 시스템이 있는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제는 책상조차 필요 없는 전자패드 시스템으로 학업 시스템을 편리하게 디지털화시켰죠.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진짜 디지털 선진국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한국인들의 지능이 중국인들보다 낮다는 것은 꽤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낮은 지능과 좋지 못한 학업 체계로 문맹률이 80%에 달하고 있고 약 20%의 인구만이 마치 한글이라는 언어 자체가 정말 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짓 조직원 행동을 하고 있죠. TV에서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한국말로 길을 알려주는 한국인들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놀랍게도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이미 언어적 상황에서도 중국말이 한국말보다 더욱 쓰기 편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중국은 굳이 외국인들에게 중국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길거리 대부분에는 하나의 블록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길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를 이용해 너무나 편리하게 중국으로의 관광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마저도 중국에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유 때문인지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 마주하는 공항에만 몇 개의 로봇을 설치해 놓고 마치 자신들이 선진국인 척을 하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현재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100만 원 이내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처럼 길거리에 로봇을 설치하기도 힘들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갖추기도 힘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지금 집이라는 거주지조차 없어서 공원에서 잠을 자거나 한강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한강 백패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러한 현상을 마치 한강이 너무 좋아서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처럼 포장하고 있죠. 학생들은 지금 대학생이니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라는 중국인 선생님을 만난 것이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실체를 알았다면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저희 얘기를 전달하고 가족 모두가 중국으로 이민을 시도하거나 대학교 입학을 시도하는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한국의 실체를 알려준 것입니다. 중국인 선생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다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어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었을 뿐더러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인기가 많아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이나 한국인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인 선생님의 기괴스러운 한국의 실체에 대한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반전체 학생들은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기는 했지만 반 친구들은 지금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 맞냐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과 전혀 다르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직접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갔었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인 선생님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전달해 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교탁을 내려치시더니 오히려 저희 학생들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선생님은 오히려 한국인들이 끝까지 숨기고 있던 진짜 실체를 말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차라리 가족여행을 갈 것이라면 중국으로 가야지 왜 돈이 아깝게 한국으로 갔냐며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저를 포함한 저희 반 학생들은 저딴 지식 수준이 없는 중국인 선생님의 수업은 더는 듣지 못하겠다며 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꺼내드는 모습을 보였고 교실 상황은 더더욱 과열적으로 흘러가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부모님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좋아해서 지금 실제 한국으로의 가족, 이민을 준비 중이던 한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중국인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반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학생의 발언이 시작되기 무섭게 중국인 선생님의 표정은 점점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을 학업 때문에 동시에 경험해본 학생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선생님의 설명은 마치 한국과 중국이 바뀐 것처럼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의 문명에 대한 주장을 하셨는데 혹시 선진국 중 문맹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문맹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비교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비교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무런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한자와 중국 지역 방언을 섞어 쓰는 복잡한 언어 체계의 중국어 특성상 더더욱 문맹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외곽 지역의 도시들은 이미 사용하는 문장 구성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으며, 같은 중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기괴한 사회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간결하고 과학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은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합쳐지니 더더욱 문맹률을 낮춰줄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문맹률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글자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발생하기 힘든 일일 정도로 이미 그들은 문맹이라는 현상 자체를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죠. 제가 중국의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미 같은 교실에 학생들 중 반 이상은 중국어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쓸 줄 몰랐고, 이는 굉장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미 이러한 현상이 중국 내에서는 굳어져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정말 중국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대학교 선생님이 맞다면 이러한 현상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생님의 주장과 다르게 진짜 문맹 국가는 오직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뿐이라는 사실이죠. 한국은 문맹이라는 현상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또한 한국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진심으로 했던 말이 맞으실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과 쾌적한 공부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초기 이민을 왔던 외국인들이 제일 만족했던 것이 아이의 공부 환경이 너무나 잘 조성되어 있어 행복했다는 설문조사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의 학교에는 중국의 학교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화장실이나 급식실, 심지어 지금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헬스장과 샤워실까지 제공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학교라는 공간 자체는 이미 하나의 콘텐츠 공간으로 진화한 상태입니다. 즉 단순히 공부만을 배우는 딱딱한 환경을 벗어나 학생들의 미래를 더더욱 책임질 수 있는 신뢰 있고 재미있는 교육기관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선생님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교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육기관에서 일했던 선생님이라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한국을 깎아내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실제로 중국의 대학교는 대학교를 제외한 제일 높은 교육기관임에도 한국의 교실에서는 너무나 흔한 에어컨이나 히터는 물론 제대로 된 칠판마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교실은 지금 최첨단 시설로 거듭나고 있죠. 중국은 아직도 분필 칠판을 쓰겠지만 한국에서는 분필이 날릴 걱정조차 없고 환경적이기까지 한 전자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아직 전자칠판이 보급되어 있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죠. 이것이 바로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차이가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다 또는 후진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해본 저로서는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의 외부 수입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도 너무나 웃길 뿐인데요. 실제로 24년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자 수의 차이는 약 2배 정도로 나고 있고, 이는 영토의 크기가 더 큰 중국의 특성상 더욱 처참한 중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거의 없으며, 이와 반대로 한국은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의 수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한국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엄과 영향력을 갖춘 나라인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죄송하지만 저희 반에는 이미 한국을 경험해본 저와 같은 학생들도 꽤 많을 뿐더러 이미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냥 무지성으로 깎아내릴 것이라면 최소한 그에 맞는 데이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난다면 저는 정식으로 학교지원센터에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향되어 있는 정보만으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 있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반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한국을 모두 경험했었던 그 친구는 중국인 선생님의 거짓 주장들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국인 선생님은 다시 한번 교탁을 내려치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저 친구의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주장과 함께 친구의 부모님께서 한국인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모든 것이 거짓 주장이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교실의 학생들은 더는 중국인 선생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심지어 반박을 제시한 친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었기에 학생들의 반응은 더더욱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더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으로 대학 유학을 가게 되어 그곳에서 취업한다면 한 달에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학생들은 너무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곳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대학 유학을 간다면 100% 월급 10만 원도 못 받는 인생으로 삶이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모두 정말 그런 삶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의 대학교에 화장실도 있고 헬스장도 있다고요. 세상 천지에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과장을 해도 좀 정도껏 해야지. 한국이 어떻게 그 정도의 나라가 될 수 있죠? 제 말에 어느 정도 과장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한국의 실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했을 뿐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글도 모르고 전부 IQ도 낮은 학생들 뿐이라니까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중국으로 유학을 오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중국인 선생님은 처음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당황해서 말을 버벅이기까지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참을 수 없어 몇 마디 말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혹시 중국인 선생님은 휴대폰이 없으신가요? 세계 평균 IQ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인데 이러한 정보를 저보다 모르시는 건 정말 웃기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국인들의 월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현재 기본 최저시급이 1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즉 이론적으로는 한 달이라는 시간 중 10시간만 일하면 이미 10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인들은 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3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보장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국의 최저시급을 살펴볼까요? 2,0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미 경제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러한 반박은 피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는 학생들은 저와 함께 교실을 나가주세요. 저희는 더 이상 중국어 수업도 잘못된 사상에 대한 수업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이런 천박함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시적인 유행만 좋아하다니 중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네. 중국의 화장품 회사에서 의견을 내는 여성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욕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웨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요즘 고착 상태인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판매량이 줄어든 게 우선이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중국 스타일을 동경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유럽에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보가 너무 다양화된 시대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리를 한국이 대체하고 있어요. 사실 화장품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시작은 K-팝이었죠. 한국 가수들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한국 가수들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도 덩달아서 인기가 생겼어요.
일을 하면서 익숙한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화장품 트렌드에 대해 읽었습니다. 한국 팝스타들의 윤기 있고 촉촉한 피부 표현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뷰티 소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전통적인 제형보다 재미있고 창의적인 한국의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옛날 중국 시장과 지금 중국 시장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한국 제품은 한국 회사에서만 팔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이 한국 제품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프리미엄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한국식 제품을 팔면서 한국 스타일 K 화장품이라는 말들을 붙여요. 하지만 저희 회사만 고착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 최대 투자자가 완전히 꼴통 보수였어요. 오직 중국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K-뷰티 열풍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연구소가 한국의 베스트셀러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한 제품을 제안할 때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중국 정부가 하는 말은 다 믿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한국식 화장품을 팔고 싶은데 위에서 도저히 승인이 나질 못했죠. 그리고 직원들을 엄청나게 쪼는 거예요. 우리 경영진은 중국의 재료와 스타일이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나이 등 중국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국제적 트렌드를 비웃으며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의 상표 제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하이를 돌아다녀 보니 유리알처럼 투명한 한국인의 피부와 K-팝 그룹이 유행시킨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을 한 젊은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마다 화장품의 그 누구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UAC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에 집중해주세요. 제 상사는 최근 한국적인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제안한 제 말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우리에게 우아함과 품질을 기대하지 이런 일시적인 외국 유행을 기대하지 않아요. 한국의 이런 천박함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성 주니어 직원으로서 제 역할은 고개를 숙이고 남자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쇠퇴해가는 우리 사업의 미래가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할수록 중국 시장에 진출한 트렌디한 한국 브랜드에 더 많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국 퇴사를 선택했어요. 더 이상 이 회사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의견을 말했는데요. 놀랍게도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제 의견을 따랐어요. 제가 퇴사를 권유한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제가 설립한 회사로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따라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여느 중국 제품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모델을 한국 모델로 바꾸면서 얘기가 달라졌어요. 한국 여성들의 깨끗한 피부와 한국 남성들의 소년미가 젊은 세대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의 리뷰와 입소문에 힘입어 판매가 가속화되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인 대형 소매 체인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곧 우리는 가장 많이 팔리는 메이크업 라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소매 업체들도 뛰어들었고 한때는 우리의 특이한 외모를 꺼리던 광고주와 잡지사들도 동참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소매 업체들로부터 해외 유통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은 다 같이 포상으로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역대급 복지였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은 한국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어서 편의점이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인천공항을 활기차게 걸으며 상점과 레스토랑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몇 년 전 K-팝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산 바나나 우유를 맛보고 싶다는 꿈을 꿔왔거든요. 수많은 뮤직비디오와 버라이어티 쇼에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들은 항상 제가 아는 우유와는 다른 달콤하고 크리미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바나나가 그려진 독특한 노란색 상자가 화면을 통해 저를 부르더군요.
이 한국 문화의 정수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편의점은 CU였습니다. 냉장 코너 전체에 바나나 우유팩이 줄줄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렬한 조명 아래서 밝은 노란색이 돋보였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바나나 우유도 많았지만 무조건 뚱뚱한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했어요. 그건 맛이 다른 거랑 달랐거든요. 그 옆에는 바나나 우유라는 한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전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바나나 우유를 손에 넣자마자 무조건 빨대를 꼽아서 마셔야 해요. 이상하게 이 바나나 우유는 빨대로 마셔야 하거든요. 그 맛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지는 진하고 크리미한 맛이었어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액체 바나나 빵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왜 한국 연예인들이 이 음료를 계속 마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바나나 우유를 마신 후 화장품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국내 최대 드럭스토어인 올리브영에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리브영 매장에 다양한 뷰티 및 스킨케어 제품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진열대를 둘러보며 영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명동 쇼핑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규모 올리브영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매장의 엄청난 규모에 놀랐습니다. 2개 층에 걸쳐 있는 매장은 모든 공간이 뷰티 제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컬러풀한 메이크업 진열대와 스킨케어 냉장고는 사방으로 끝없이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통로로 향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등이 진열되어 있는 줄을 훑어보면서 처음 들어보는 한국 뷰티 브랜드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40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올리브영은 국내외 제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1시간 동안 색조새도 반짝이는 글로스, 촉촉한 쿠션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장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듯한 스킨케어 냉장고를 둘러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마스크, 세럼, 모이스처라이저 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녹차, 대나무 물, 화산암, 콩, 발효물 등 이국적인 성분을 자랑하는 제품들로 제 바구니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중국의 가게에 가보면 제품 구성이 대체로 매우 단순하고 미니멀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야생의 성분과 감각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혁신적인 포뮬러를 통해 극강의 수분 공급, 브라이트닝, 안티에이징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올리브영에서 사고 싶은 것들을 모두 샀는데요. 다들 10만 원 이상씩은 훌쩍 쓰고 말았어요. 올리브영을 구석구석 둘러본 후 저는 마침내 새로운 한국 뷰티 제품들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가벼운 쿠션, 팩트 글루시안, 립스틱, 하이드라겔, 마스크 등 혁신적인 제품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중국에 있는 연구실로 가져가서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독특함과 창의성은 미용 및 스킨케어 제품이 얼마나 더 흥미진진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브랜드들이 기존의 공식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회사를 더 과감한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제가 다녀온 뒤에는 지루하게 진열대를 지나가는 고객이 없겠더라고요. 일단 영어를 강화할 거예요. 한국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물건을 팔 수 있도록요. 중국 대다수의 곳들에는 중국어만 되어 있어서 제품이 뭔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활기찬 명동거리를 뒤로하고 택시를 잡은 저희는 홍대의 다양한 거리를 발견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넷이라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택시 안에 편안한 좌석에 앉자. 하루토는 열심히 연습한 한국어로 기사에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복잡한 서울거리를 수년간 누벼온 친절한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흘겨보며 5,000원입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본국에서는 비슷한 거리를 여행하는데 최소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사를 하고 여행 일정을 짜고 일반적인 여행 경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보가 제 눈을 사로잡았고 제 심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단돈 65,000원으로 서울시의 광범위한 버스와 지하철 네트워크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달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고 불편한 지방에서 온 저에게는 너무 낯선 아이디어여서 처음에는 여행자의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잘 찾아보니까 복잡해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환승이 되는 것부터 복잡한 건 없는 것 같은 게요. 중국은 환승이 안 되는 지하철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경기도부터는 쓸 수가 없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언뜻 보기에도 중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복잡한 노선망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예상치 못한 단순함과 효율성을 보여줬거든요. 에다는 끊임없이 앱과 지도를 참조해야 했고 이는 짜릿하지만 종종 당황스러운 모험이었죠. 이러한 도전이 매력적이기도 했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었습니다. 기술 통합은 서울의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철의 효율성과 정시성에도 불구하고 실물 승차권과 역지도에 의존하는 것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두 팔 벌려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바일 앱은 실시간 업데이트 여갈림 상세한 지도를 제공하여 도시를 쉽게 탐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충전식 교통카드인 티머니 덕분에 저희는 개찰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티켓을 뒤적거리거나 요금 조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통 한식의 모든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큰 테이블에 앉자마자 아줌마가 한식 식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작은 반찬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줌마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배추인 김치를 한 접시 내려놓았습니다. 짭조름하고 새콤한 맛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이, 무, 콩나물 같은 생채를 절인 생채 접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채, 감자볶음국수, 만두를 튀긴 만두 접시가 나왔습니다. 크리미한 콩나물, 감자 샐러드, 매콤한 어묵, 고소한 계란말이 등 접시 퍼레이드가 계속 이어지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느새 우리 식탁은 작은 그릇에 가득 담긴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줌마는 반찬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이름을 불러주었고 우리의 열광적인 반응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먹어 부엌으로 돌아가기 전에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유일한 메인 요리는 한국의 진하고 매콤한 순두부찌개였습니다. 매콤한 고추 국물에 부드러운 두부, 부드러운 소고기 버섯이 가득 담긴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가득 채운 푸짐한 반찬들 때문에 순두부찌개는 거의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반찬 퍼레이드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접시가 살짝 비워질 때마다 아줌마가 재빨리 리필을 들고 다시 나타나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왔지만 모든 요리를 시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접 담근 신선하고 아삭한 김치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톡 쏘는 매운맛이 목구멍 뒤쪽을 자극하여 더 먹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발효배추와 같은 간단한 재료로 이렇게 복잡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잡채면은 짭조름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었고 만두는 육즙이 가득한 돼지고기 만두였습니다. 우리 식탁은 어떻게든 다 먹어치웠어요. 처음에는 다 먹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리필을 해주셔서 다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김치 3접시, 생채 2접시, 잡채와 만두 4접시, 감자 샐러드, 어묵, 계란말이 등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시킨 건 순두부찌개예요. 그런데 반찬은 정말 끝도 없이 나왔어요. 끝도 없이 나오는 한식 메뉴에 배를 채우느라 신음소리를 내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저는 일행에게 한국의 유명한 100원 쇼핑 다이소를 한 번 더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이미 많은 쇼핑을 해봤지만 일본 백엔샵의 한국 버전인 다이소 방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을 차용한 백엔샵은 이제 지는 사업이거든요. 이미지가 잘못 잡혔어요. 백엔샵에서는 쓸만한 물건이 없다고요. 그런데 한국 다이소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상품 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다이소에는 매력적인 한국 상품이 끝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있는 다이소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와 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대 청소년과 젊은 커플이 통로를 둘러보는 동안 경쾌한 케이팝이 흘러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쇼핑을 하며 아이들이 간식과 장난감을 고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장은 최근 중국에서 본 적 없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 바퀴를 돌며 끝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제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구, 주방용품, 미용 제품, 홈데코, 수납 솔루션 등 다이소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국적인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중국의 백앤숍보다 훨씬 더 디자인에 중점을 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노트 수건 용기와 같은 일상용품은 귀여운 프린트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명 캐릭터들이랑 콜라보도 했어요. 중국의 다이소의 무미건조하고 평범한 상품과 비교하면 한국형 다이소는 저렴한 상품에 한국 대중문화를 불어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말에 젊은 쇼핑객들로 붐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밝은 색상과 재미있는 디자인, 대중문화가 반영된 상품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백앤숍에는 그런 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각 통로를 두 바퀴씩 돌면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귀여운 동물 메모 패드와 책상용 마스킹 테이프, 반짝이는 핑크색 헤어 클립과 머리띠, 재미있는 문구가 새겨진 한국 양말, 주방에 놓을 귀여운 고양이 모양의 그릇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처럼 생긴 여우 모양의 수건,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장바구니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했기 때문에 기쁨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작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다이소에서는 보통 생필품만 사고 재미있는 소품은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에서는 쇼핑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100원짜리 가게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쇼핑 중 가장 즐거운 쇼핑을 했다는 사실에 1시간 후 가방을 가득 채우고 걸어 나왔습니다. 다이소가 한국에서 번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훌륭한 디자인, 대중문화, 충동 구매를 결합한 다이소의 전략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니까요. 서울에서 원활한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스마트폰과 디지털 결제, 수단의 보편화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든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사업을 키울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뛰쳐나왔던 화장품 회사와 비슷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대학생 10명이 단체로 중국에 견학 갔다가 한국에 오더니 아, 역시 후진국인 건 후진국인 건가? 어떻게 저런 걸 팔 생각을 하지? 진짜 못생겼어. 한국을 중국이랑 비교하며 심하게 욕을 해대는데요. 과연 한국의 어떤 면을 보고 이리도 싫어하는 거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중국과 한국에서 겪었던 아주 끔찍한 경험에 대해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자라면서 미국 요리의 불쾌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끈적끈적한 소스를 사용하는 요리가 많았어요. 저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음식이 밋밋하고 지루하거나 몸에 안 좋은 음식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때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어요. 드디어 맛있으면서도 몸에도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더 이상 지루한 미국식 식사는 이제 그만. 제 교수님 중 한 분은 중국 출신의 치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요리가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요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놀랍고 우수한지 끊임없이 자랑하곤 했습니다. 중국 요리는 지구상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그는 강의 시간에 잘난 척하며 큰 소리로 외치곤 했습니다. 균형 잡힌 풍미와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우리의 요리는 다른 어떤 나라의 요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치치 교수의 끊임없는 자랑에 중국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중국 요리가 정말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도 높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치치 교수가 조금 과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국 음식에 대한 치치 교수의 과장된 설명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국의 요리에 대해 진심으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정통 중국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다면 정말 감탄할 것 같았어요. 미국의 밋밋하고 지루한 음식보다는 훨씬 더 맛있겠지. 치치 교수가 강의에서 극찬한 이국적인 과일 채소. 와, 손으로 뽑은 면을 모두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상을 자주 했어요. 책으로만 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과 향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미식 모험이 될 것 같았어요. 치치 교수는 중국 음식에 대한 자랑과 함께 한식에 대한 무시와 모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는 싸구려 기름진 고기 덩어리일 뿐이야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농민들이 먹는 썩은 배추야 정말 원시적인 음식이죠. 한국 음식에 대한 그의 경멸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한국 음식도 있을 텐데 하지만 치치 교수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중국 요리만이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듯 싶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졸업반이다 보니 좀 더 학점을 따야 했거든요. 그래서 학점 프로그램을 둘러보다가 대학교에서 해외로 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해외 대학 탐방 같은 거였죠. 8박 9일이었고 학점도 잘 딸 수가 있었죠. 저는 이참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학교에서 단 10명의 학생을 선발해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멋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죠. 현지 문화와 음식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꿈 같은 여행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치치 교수님이었습니다. 중국 출신인 치치 교수는 항상 중국 음식이 최고라고 자랑하곤 했죠. 균형 잡힌 맛과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중국 음식은 어느 나라 음식보다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치치 교수는 중국 음식과 비교할 만한 다른 요리는 없다고 100%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김치와 불고기 같은 정통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거든요. 저우는 한국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매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고 싶냐고 물어보았을 때 진정으로 거짓말 안 치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국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한국 음식이 선정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치치 교수님 못이었나 봐요. 결국 중국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치치 교수님이 저희에게 중국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 친구 아이리는 한국 바비큐가 훨씬 더 맛있었을 거라며 불평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중국 음식은 한국에 비해 지루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학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8박 9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파트너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고 중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현지 요리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차라리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선발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30명이 넘는 지원자 중 단 10명만이 선발될 예정이었으니까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쉬지 않고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어서 조금 실망스러웠죠. 그런 저 같은 학생들을 모두 보고는 치치 교수는 우리가 한국이 아닌 자신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에 흥분한 것 같았어요. 하늘이 내린 샤오롱바오를 먹어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가 외쳤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킥킥대며 그냥 중국 음식 먹을 때 한국 음식 도시락 싸가지고 몰래 먹어버리자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싶었죠. 괘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유학이 그다지 기대되지는 않았어요. 치치 교수님은 항상 중국 음식이 최고라고 자랑하셨죠. 하지만 좀 의심스러웠죠. 차라리 한국에 갈 걸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이 대학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뽑혔어요. 학점도 따고 이력서에 멋지게 기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중국이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다지 흥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제 친구 뮤쉘이 맛있는 김치와 불고기 사진을 계속 문자로 보내줘서 군침이 돌았거든요. 이게 우리일 수도 있었어. 뮤쉘이 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훨씬 더 입맛을 돋웠을 텐데 말이죠. 이미 늦었네요. 공항에서 제 절친 써니는 저보고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자더군요. 왜 이래 중국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그녀가 말했죠. 저는 무심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행은 오래 걸렸습니다.
비행 내내 저는 한국 여행이 아닌 중국 여행이 얼마나 아쉬운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치치는 중국 음식이 맛있다고 했지만 한국 음식에 비하면 지루할 것 같았더라고요. 드디어 베이징에 도착해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치치는 멋진 캠퍼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제 흥분은 가라앉았습니다. 이곳은 끔찍해 보였어요. 건물들은 모두 낡고 칙칙해 보였어요. 곳곳에 이상한 녹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에는 지저분한 낙서가 가득했어요. 확실히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기숙사는 더 심각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방도 물이 새는 싱크대와 딱딱한 침대 때문에 지저분해 보였어요. 역겨웠어요. 그리고 음식도 형편없었어요. 첫 저녁 식사를 위해 카페테리아에 갔을 때 써니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쟁반을 쳐다봤어요. 모든 음식이 이상한 베이지색 덩어리이거나 지방 덩어리였어요. 정말 식욕을 돋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계 최고의 요리인가요? 나는 미스테리한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헛구역질을 했죠. 치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음식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도 모든 중국 음식은 맛이 없고 지루했습니다. 향신료나 식감이 전혀 없었어요. 저 같은 음식 애호가에게는 완전히 실망스러웠어요. 모든 음식에는 향신료 향, 식감 등 먹는 즐거움을 주는 모든 요소가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수업도 비참했습니다. 교수들은 몇 시간 동안 어눌한 영어로 중얼거리며 강의했습니다. 토론이나 활동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단어를 적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지쳐버렸어요. 가족 침대, 특히 진짜 맛이 있는 음식이 그리웠어요. 중국은 치치가 극찬했던 놀라운 경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과대 광고를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적어도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학점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 파트너십을 다시 고려해야 했죠. 중국은 광고에 나온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실망스러웠어요. 캠퍼스 기숙사 음식 수업은 치치가 묘사한 모든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써니가 우리 프로그램에 좋은 것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곳은 그냥 슬펐다고요. 중국에 도착한 지 2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지저분한 기숙사 방에서 친구 써니와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경련과 큰 소리가 났어요. 저는 세 배로 울었습니다. 써니도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죠.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마라톤 하우스라는 식당을 떠올렸습니다. 써니와 저는 전날 밤 그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 우리 둘 다 엄청나게 아팠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식당은 정말 소름 끼치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음식으로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한 바닥, 뚜껑을 덮지 않은 접시, 손을 씻거나 장갑을 갈아 끼지 않는 요리사들. 하지만 치치 교수는 모든 중국 식당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위생적이라고 맹세했었죠.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오톤하우스에서 식사를 한 후 저는 밤새도록 끔찍하게 아팠어요. 매 시간마다 양쪽 다 말이죠. 정말 끔찍했어요. 써니도 쉬지 않고 토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밥을 먹은 다른 학생들도 아팠었고요. 그 비위생적인 식당에서 먹은 끔찍한 식중독이 분명했습니다. 그 후 2일 동안은 먹을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매 끼니마다 흰 쌀밥 국물만 고집하며 천천히 마셨어요. 처음에는 그것조차도 참기 어려웠습니다. 겨우 입맛을 되찾았을 때 망설임 없이 구내식당 음식을 다시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짜서 순식간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소위 매운 치킨을 몇 입 먹은 후 토할 것 같았어요. 기름진 덩어리만 가득했어요. 셰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기름기 많은 미스테리 고기와 기름 덩어리를 아무런 양념도 없이 커다란 통에 부주의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저 같은 미식가에게는 정말 역겨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은 통에서 커다란 차 용기를 리필하곤 했는데 완전히 비위생적이었죠. 영양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건강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덜 익힌 음식은 확인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구와 통을 재사용하는 것은 세균의 번식지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항상 아팠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음료수 선택도 정말 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물 대신 시럽이 듬뿍 들어간 설탕이 든 버블티가 유일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학생들이 활동적인 고국의 아이들에 비해 몸이 느리고 몸매가 좋지 않은 이유는 설탕과 탄수화물만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지만 마트에서 파는 기본적인 재료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노점상에서 산 달걀처럼 오믈렛을 만들면 썩은 맛이 났어요. 분명 이곳의 음식은 치치가 말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름기 세균 영양 부족으로 속이 쓰리기만 했어요. 마라톤 하우스 호러쇼 이후로는 다시는 외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끔찍한 위생 상태와 식단은 제가 익숙해져 있던 높은 기준에 비하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재앙이었죠. 중국의 음식 상황은 정말 끔찍했어요. 저에게 끔찍한 식중독을 일으켰던 마라톤 하우스처럼 식당은 완전히 비위생적이었어요. 심지어 대학 구내식당 음식도 기름기가 많아 배가 아팠어요. 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식재료 조리 위생에 대한 위생 기준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 불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계속 아팠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문구점에서 미리 포장된 어린이용 간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 쓰레기였어요. 짠 화학 물질과 이상한 첨가물이 가득해서 속이 쓰리기까지 했어요. 몇 입만 먹어도 목이 따끔거리고 발진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제공되는 과도한 기름과 탄수화물은 제가 고향에서 보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많은 중국인들의 비만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리사이자 영양 전문가를 꿈꾸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식단 균형과 엄격한 위생 기준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서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수준 이하의 중국 음식을 억지로 먹으며 비참한 몇 주를 보낸 후 마침내 유학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방학 첫 주에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검색하다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청하던 중 선수들이 달고나라는 벌집 모양의 과자를 만드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멋져 보였어요. 영감을 받은 저는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설탕 혼합물을 팬에 조심스럽게 부었더니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귀여운 벌집 모양으로 완성되었어요. 식혀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크리미한 식감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 한국 길거리 음식은 정말 재미있고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먹었던 의심스러운 포장된 정크푸드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달고나는 맛도 좋았지만 만드는 방법도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불쾌한 중국식 식사 경험 이후 이 달콤한 한국 간식을 발견한 것은 작은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세상에는 아직 탐험을 기다리는 놀라운 요리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써니에게 추천했어요. 써니도 따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벌집 모양이 아닌 완전 동그랗게 잘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친구 써니가 몇 주 동안 한국에 가서 진짜 한식을 먹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파는 간식을 다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가판대에서 호떡이라는 노릇노릇한 갈색 튀김을 봤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열심히 하나를 사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고소했어요. 따뜻하고 바삭한 반죽이 천상의 맛이었어요. 저는 금방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써니가 재료 목록을 지적하더군요. 기본적으로 그냥 튀긴 설탕 덩어리였어요. 건강에 좋지 않은데도 맛이 좋았던 건 당연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을 조금 비판했습니다. 이곳도 영양과 건강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건 아닐까, 설마 한국도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가판대에서 이상한 모양의 덩어리를 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판매자는 곤충번데기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 먹었죠. 그런데 막상 또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맛이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영양가 있는 간식에 가까웠어요.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보면서 건강한 식재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먹는 식단에도 건강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룽지떡, 찹쌀떡 등 다양한 맛과 식감의 음식도 훌륭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죠. 비록 달고나와 같은 건 불건강할 수도 있지만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잖아요. 호떡 안에는 건강한 견과류도 들어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국에 비하면 정말 건강식이더라라는 것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 제가 찾던 맛과 영양의 이상적인 균형을 갖춘 음식이 바로 한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주 동안 한국 문화와 음식에 푹 빠져서 이 놀라운 요리를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식을 자주 만들어 먹기로 결심했어요. 건강한 발효와 독특한 맛은 주방에서 저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마스터하고 싶었던 건강하면서도 식욕을 돋우는 요리였죠. 저는 아직까지도 한식을 열심히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어제는 묵을 만들어 보았어요. 탱글탱글 완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먹으니 조금 밍밍한데 맛있는 소스 같은 건 따로 없는 걸까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